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필수품처럼 여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저는 이거 괜히 만들어 놓으면 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박 PD나 이 PD 같은 사람들처럼 아예 마이너스 통장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게 없으면 너무나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월급 빼고 거의 모든 것이 오르는 요즘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있어야 비상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거 없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어쩔 수 없이 쓰고 계신다라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문제는요.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뽑아 쓰는 비상금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결국 갚아야 하는 빚이죠. 게다가 이자도 엄청 비싸요. 따라서 마통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이 마통만 믿다간 된통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요. 예.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마통부터 없애라 라는 충고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런 충고가 개인에게만 해당될까요? 왜냐면요,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이 개인도 자칫 마통을 잘못 쓰다 보면 빚의 수렁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빚의 수렁에 빠져서 우리의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면 정부 마통 계좌주는 누군가요? 정부 마통 계좌주는 한은입니다. 한은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지난 14일 밝혀졌거든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재미난 자료를 공개했어요. 대정부 일시대출금 이자액 내역. 이 자료, 이거 보신 분들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기존에도 이렇게 일시대출금, 요게 마통이랑 비슷하거든요. 요걸 정부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도 꽤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란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일시로 빌렸다가 일시로 갚아버리면 뭐 별 상관이 없잖아요. 정부가 당장 돈이 비었을 때 한은으로부터 잠시만 빌리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유별나다는 거예요. 왜냐?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이렇게 일시 대출에 간 누적 금액이 얼마나 됐냐? 무려 100조 8천억 원. 와. 마통을 이렇게 엄청나게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이 마통 관련된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게 2010년이거든요. 이 일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가장 많은 돈을 한은에서 땡겨 썼다는 겁니다. 이 먼 자료가 나오면 현 정권은 최다 10년 전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게요. 이러면 한은의 대출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가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려나요? 아무튼 이렇게 빌려 쓴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정부가 쓰는 돈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 수입, 요걸 봤더니 296조 2천억 원. 그런데 정부가 쓴 총 지출은 351조 7천억 원. 차이가 너무 크죠? 이 통합 재정 수지가요, 6월 말 기준으로 55조 4천억 원이나 적자입니다. 근데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이런 사회보장성 기금, 이것까지도 정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수치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란 게 있거든요. 이게 올 상반기에만 무려 83조 적자. 아니, 6개월 만에 83조 적자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단순 계산으로 올해 전체를 따지면
적어도 150조 이상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150조,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인가? 올해 정부 예산이 638조거든요. 근데 적자가 150조. 장난이 아니죠. 아, 미국, 일본도 빚 많아! 이러면서 빚을 마구 내는 모양이죠. 아, 근데 우리나라가 이 증가 속도는 더 빠르다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 이 규모가요,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이 관리 재정 수지, 요거를 좀 제가 찾아봤더니 2017년에도 적자긴 적자예요. 18조 6천억 원. 2018년에는 10조 6천억 원 적자.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때 많은 돈을 정부가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19년에는 64조 4천억 원, 2020년에는 112조 원, 그리고 2021년에는 90조 6천억 원. 이게 연간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2년이 되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117조 원 적자예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앞서 얘기 드린 대로 83조 원이 적자인데, 근데 올해 전체로 따지면 150조가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엔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유, 아마 경물진 애청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쓰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어요. 이 부자 감세로 총 수입이 너무나 크게 줄었습니다. 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9조 7천억 원이 감소해버렸어요. 거기다가 기업들이 실적이 요즘 안 좋잖아요. 법인세가 올 상반기에만 16조 8천억 원이 줄었고요. 부동산 거래도 감소하면서 소득세가 11조 6천억 원, 부가세도 4조 5천억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수 진도율이 44.6%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국세 전망치의 절반도 지금 거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세입이 1년 전보다 38조 1천억 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부자 증세를 이제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부자 감세를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전 방송에서도 요거 거론했었잖아요. 신혼부부에게 3억 증여세 면제해 주겠대요. 양가로부터 받으면 이 증여세 3억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와, 부모한테 이렇게 3억 원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받으면 기분은 좋겠는데 일반적인 흑수저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게다가 부동산 그리고 상속세도 지금 손보려고 정부가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감세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런데 세입이 주는데 감세를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세출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적자가 너무 심해지면 안 되니까. 실제로 6월까지 총 지출 351조 7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1년 전보다 57조 7천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1년 전보다 57조 원이 넘게 돈을 안 쓴다. 아, 빚이 늘어나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돈 쓰는 데가 어딥니까? 돈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돈을 써야죠. 맞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얼마 전부터 버스 타실 때마다 화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서울만 하더라도요, 지난 12일부터예요. 제 와이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버스 요금이 너무 많이 찍혔대요. 왜냐? 300원이나 한꺼번에 올랐거든요. 아, 서민들한테는 이 300원도 엄청나게 이게 짜증나는 숫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버스 요금이 올랐으니까 아유 그래 좀 힘들더라도 지하철 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하철 요금도요 10월 7일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부터 150원이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버스 요금보다는 조금 오르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하철 요금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1년 뒤에 150원을 또 올리겠다는 걸 이미 예고한 상태라는 거예요. 서울만 이러느냐?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대한민국은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한 나라로 유명하죠.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렴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치고는 사회 안전망이 너무나 부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교통 요금이 이를 부실한 사회 안전망을 어느 정도 무마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통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장점 사라질 위기라는 거죠. 예. 근데 대중교통 요금 뿐이겠습니까? 다른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저희가 6월 7일자에 얘기를 드렸어요. 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 은근슬쩍 사라지는 것들은 여기에서 언급했듯이요. 공공돌봄, 노인 일자리, 지역 화폐, 뭐 이런 부족한 사회 안전망을 채워줬던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이거 대대적으로 얘기 안 해요. 뭐 정부의 압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끝이 아니죠. 얼마 전에 또 요거 얘기 드렸었잖아요. 노동자들이 상당한 권리예요. 고용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이거 받는 거 아닙니까? 실업급여. 네. 근데 이 정부와 여당은 이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폄하하면서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 예비조사를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빌린 대출 이거 당연히 만기 연장해줘야 되겠죠. 이 만기 연장해줬거든요. 그리고 상환도 유예 조치를 해줬고요. 안 그러면 다 망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 게 오는 9월로 끝나게 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더 연장해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매우 높았거든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정부나 여당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예비조사를 하겠다. 이거 탈탈 털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털까요? 만기 연장이나 상한 유예 안 해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 코로나 관련된 대출 이거에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정부와 여당에서는 더더욱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돈이 없거든. 이거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이미 마통을 100조 원 이상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상환 유예를 받거나 만기 연장 받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무려 85조 3천억 원. 이거 빌린 분들은 38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 도와주지 않겠다. 9월 말로 다 돈 갚아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의 상당수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예.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 담보가 아파트나 이런 집으로 잡혀 있을 텐데, 그러한 집들도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자영업자 얘기 아니냐. 나랑은 상관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 소비자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있어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게 뭐냐? 최근 차도 안 팔린대요. 물론 경기가 나쁜 탓도 있겠죠. 근데 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됐대요. 네. 지난 6월 말로 종료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 구매 가격이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 자동차 판매 대수가요. 전월 대비 11.5%, 전년 동월 대비 4%나 줄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정부가 찬물을 진짜 세게 끼얹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산타페 신형 나왔잖아요.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차값 올라갔는데 개소세까지 더 비싸졌으니 차를 사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 희한한 자료를 봤어요. 진짜 이런 자료가 있을까 싶은 자료를 봤는데 뭐냐면요.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겨우 0.6% 성장하는데 그쳤잖아요. 근데 언론들은 그러더라고요. 1분기 0.3%보다는 커졌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도 못 미친 거 아닙니까?
2분기 연속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이 0.6%밖에 성장 못한 거기에 민간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걸 보니까요. 민간의 경제 성장률은 2분기에 1.1%나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더라고요. 1분기에도 0.6%.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경제 주체가 민간만 있나요? 정부도 있잖아요.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1분기에는 0.3%를 정부가 오히려 끌어내렸고요. 2분기에는 0.5%나 끌어내렸습니다. 민간은 0.6, 1.1을 끌어올렸는데 정부가 0.3, 0.5를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분기에 0.3, 2분기에 0.6밖에 성장을 못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될까요? 민간은 끌어올리고 있는데 정부는 끌어내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한편적으로요, 2021년 문재인 정부 1분기 이때만 하더라도 정부가요 1.4를 끌어올렸고요. 민간은 0.4. 정부가 민간보다 훨씬 많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부가요 국민의 짐, 성장의 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로 돈 쓸 일이 많은데 정부가 이렇게 부자 감세 때문에 마통을 한도까지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더 끌어다 쓰면 안 될까? 그런데요. 그것도 힘들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개인들이 빌려 쓰는 마통,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자가 장난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정부는 하늘에게 무이자로 빌릴까요? 뭐 말만 잘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아,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법이 있대요. 한국은행법 제75조 제1항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자율, 정부가 빌리는 마통의 이자율. 대출 직전 분기 마지막 달 중 93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 수익률에 0.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대략적으로 보니까 약 3% 정도 됩니다. 예. 다행히도 정부는 민간보다는 좀 싸게 빌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다행히도 정부는 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통 빌렸다고 우리가 다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정부도 일시적으로 빌린다고 했잖아요. 빌렸다, 갚았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출 모두 상환했대요. 잔액은 제로래요. 그러면 이번 달 얘기는 안 해요. 다 갚아놓고 또 빌렸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따져볼 게 빌렸다 갚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잔액이 제로니까 이자도 얼마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가 얼마나 될까? 무려 1,14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빌렸다 갚았다 했는데도 1,141억 원. 1분기에 642억 원, 2분기에 499억 원. 이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 마통 빌려가지고 1,141억 원이나 이자를 냈으니 정부 곳간에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정부 곳간만 비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미래 곳간도 비어가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 문턱까지, 선진국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이렇게 오는 데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R&D 투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걸 아마 다 들으시면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R&D 투자 엄청나게 해왔잖아요. 덕분에 기술 강국, 특히 IT 강국으로도 불렸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최근 희한한 용어가 등장했대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R&D 카르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직접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예산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라 라고 지시를 했대요. 한마디로 이 얘기가 뭔 얘기냐?
당장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산업화하지도 못하면서 연구한 값이고 돈을 쓰는 것은 이거 카르텔 아니냐,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라고 규정해버렸다는 거예요. 화살이 어디로 갈까요? 그동안에 순수 과학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우리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이분들이 졸지에 카르텔 취급, 조폭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니, R&D 비용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요, 주요 연구소의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줄고 있대요. 에트리라고 하죠. 전자통신연구원 29% 삭감, 과학기술연구원 26% 삭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8% 삭감. 이 나누리손, 다누리손, 하우연 있잖아요. 여기도 23% 삭감. 게다가요, 이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196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대 과학기술인 단체인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여기는 무려 70% 삭감. 그리고 과학기술한림원은 50% 삭감.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올해 3월입니다. 정부가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 이걸 수립했대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5년간 170조 원의 R&D 예산을 투자하겠대요.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많은 연구기관들 그리고 연구단체들 예산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R&D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정부에서 난리치고 있을까요?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R&D를 줄일 게 아니라, 뭐,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여기 있는 인건비부터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R&D 투자는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건데 이걸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부자 감세 이거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혼부부에게 3억 원 증여세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수는 늘어날 기미는 없죠. 그리고 마통을 더 빌리고 싶지만 한은에서 자꾸 눈치 준다는 거예요. 왜냐? 더 빌려가면 우리 어쩔 수 없어. 기준금리 올릴 거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출, 쓰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 드렸던 복지 예산 다 깎았잖아요. 근데 더 깎으면 총선에 불리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더 줄일 거 없어? 그러다가 R&D 이거 당장 돈도 안 되잖아. 이거 연구해가지고 언제 여기서 수익을 내?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용어들이 되면서 돈 못 주겠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요즘은 이런 걸 가지고 기적의 논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기적의 논리를 쓴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이 IMF가 왔을 때도 R&D 투자를 늘렸어요. 이 IMF 때 기업들 대부분 중요 기업들 많이 망했잖아요. 민간 R&D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메꿔준 게 어디냐? 정부 투자예요. 정부 R&D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R&D 투자는 IMF 때도 늘어났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그동안에 우리나라엔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진보는 물론이거니와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R&D 투자를 줄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 정부는 R&D마저 줄이겠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1, 2년만 더 하면 한국 과학은 물론 경제까지 미래까지 진짜 다 망한다. 이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 있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예. 아니, 앞으로 3년 한 8개월 정도 더 남았잖아요. 이 기간을 어떻게 버텨낼지 걱정이네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